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3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부 고발 문제로 굉장히 정부가 시끄럽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엔 신전 사무관 고발, 내부 제보 장려 쇼까지 하더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재부의 KTNG 사장 인사 개입 의혹과 4조 원 적자 국채 발행 문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폭로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익신고 강화를 위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익신고 강화를 선정해 놓고 실제 내부 고발을 하니까 이 사람을 고발하는 등 지금 그 역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우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매일경제신문은 적자 국채 발행 논란, 진실은 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더 구체화한 신재민 정은 국채 조작 정황 뚜렷해졌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박근혜 정부 부채 비율을 높이려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면 심각한 국기문란행위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체 논조는 공익신고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내부 고발자를 포상하기는커녕 내부 고발을 했다고 한 사람을 고발하는 이런 적반하장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언론에서 쉽게 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민간기 만약에 이 전 사무관의 주장대로 민간기업 인사에 정부가 개입을 했다, 기재부가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직권남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채 발행을 논의했지만 결국 실행되지 않은 점, 이것은 이제 미수에 그쳤다고. 만약 이것이 그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하면 국가재정법 위반, 재정법 그 미수에 그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 국가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다면 정부가 기재부가 그동안에 국채 발행 현황을 보고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채 발행의 역사, 국채 발행의 과정, 국채 발행의 액수, 또 이것을 왜 발행했고 어떤 시점에서 발행했고 또 발행 이후에 이것은 결국 국민이 다 그 빚을 지는 것이죠. 국민이 갚는 것인데 어떻게 갚아나갔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하면 이번 신재민 전 차관이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아니 신재민 전 차관의 주장이 맞는지 이것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 그런 정책 그냥 논의 수준이었다. 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치적인 지금 쟁점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물론 기재부가 스스로 일단 밝혀야 할 테고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 검찰 수사 이것은 불가피한 그런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소상하게 밝히고 결말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국방장관은 북천안함 연평도 도발 무엇을 이해하자는 근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방부 장관이 비핵화와 평화 정착 차원에서 이해하고 미래 위해 나갈 부분이다라고 하는 이해한다라는 이제 표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사후가 요구 자체를 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이 도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과를 요구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천안함 연평도 이해 운운한 전국방 군 지휘할 자격이 있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우의 죽음을 가비에 여기는 발상도 넘어 북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라면서 국방부 장관의 실제적인 사퇴를 지금 요구하고 있네요.
여기 대해서는 양 측면의 주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양 측면의 이제 이 주장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이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용서하겠다, 이해하겠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평화 국면에서 이 문제를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또 그러면 북한이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또 서로 확인하자고 나올 테고, 이렇게 되면 현재 남북 교류 차원에서의 그런 이제 그동안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의 어떤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쟁점 때문에 남북 교류 문제라든가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면에서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국방 정책, 남북 교류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은 한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남북 군사합의도 잘못된 것이고 남북 교류도 해서도 안 되고 남북 철도 도로 연결하는 부분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방장관의 이해한다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 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남북 교류 문제라든가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추진하는 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입장과 정부 입장과 이를 비판하는 야당의 입장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정책,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경제 잘 되는데 보도가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이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작년 12월 수출이 전년 대비 1.2% 감소해서 8개월 만에 마이너스 상태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수출 6천억 달러 돌파에 가려진 위험 요인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이 역시 전년 대비 작년 12월 수출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점을, 그러니까 작년 수출이 많이 됐지만 점점 갈수록 전년 대비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019년에도 그 추세로 따지면 수출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경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 우리나라 경제 GDP가 한 70% 정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서 근로시간 단축 족쇄부터 푸는 것이 순서다. 말하자면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라는 겁니다. 현재 주 52시간을 64시간, 예전처럼 68시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걸 먼저 법을 바꿔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역대 최대의 수출고를 이제 2018년에 달성을 했는데, 우리나라 수출량이, 우리나라가 지금 GDP 규모가 세계 12, 3위 정도인데 수출량으로 세계 6위를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 이렇게 아마 자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역대 최대 수출량은 얘기하지 않고 전년 대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의 수출량이 이제 전년 대비 수출량을 비교할 수 있을 텐데, 전년 대비 이 수출량이 감소한 달, 그 12월 달에 수출량 감소, 이게 문제다, 이렇게 지금 부각을 시켰습니다. 역시 통계가 정치군요. 자기 편한 대로 수치를 또 드러내서 11달은 다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딱 한 달만 감소하니까 이게 문제다, 이렇게 전체가 다 문제인 것처럼, 수출이 다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걸 보니까 역시 통계는
정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경우에 수출을 걱정하면서 노동시간 연장을 할 국리나 하는 모습, 이것도 정말 본질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논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국민은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전환의 리더십을 원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생경제 낙제점 불만 커지는데도 체감할 성과 내겠다며 현 기조를 고집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과 실제 집행도 다르다. 그래서 답답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말하자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혁신 성장을 말하면서도 또 실제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집중하고 있고 말과 이제 행동이 다르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물론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슬로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이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죠. 아주 간단 명료해야 합니다. 경제가 이 정도로 성장했으면 이제 빈부격차 양극화가 너무 커져 있으니 이 분배를 통해서 이것을 완화하고 조정한다.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 있으니 완전히 평평하게는 못하더라도 너무 기울기가 급경사이니 이걸 어느 정도 기울도록 조정한다. 그것은 분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수출은 역대 최대 수출, 세계 6위의 수출량을 자랑했고 물론 성장이 뭐 3% 수준에 밑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 세계 OECD 국가, 선진 국가들의 성장률에 비하면 적은 성장률이 아니죠. 우리가 경제 불황기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성장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의 흉년이 들면 뭐 흉년 들었다고 수확량이 줄어들었다고 먹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면은 적게 나눠 먹는 것이죠. 풍년이 들면 많이 나눠 먹는 것이고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한 당연히 그만큼 분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분배가 불균형하게 불평등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득격차, 빈부격차, 양극화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1년 반 동안 소득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 바로 이런 분배 정책을 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뭐 앞에 뭘 붙이든 성장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시장에서 실패한 정책 기조 안 바꾸고 경제는 극복 가능하겠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신년사에서 더 잘 사는 안전한 평화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거 뭐 말은 번들어로 좋은 말을 하지만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경제는 극복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고 또 최저임금의 주휴수당을 포함했고 이거 문제다. 강제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시키는 것도 문제다. 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경제 어려울수록 대통령 정책 메시지 명확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포함시킨 문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시 뭐 구구절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니 역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크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문제고 근로시간이 너무 단축돼서 문제다. 주 52시간으로 단축돼서 문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레파토리가 똑같은데요. 과감한 규제 완화와 노동 계획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경제를 촛불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시 최저임금을 너무 과속으로 인상시켰고 주 52시간으로 이렇게 강제시킨 거 이 문제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의 부작용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이 공정경제를 빌미로 반기업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이 문화일보에 이 뭐 경제정책의 대전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정책, 현 시기에서 경제정책을 말하려면 우리가 가장 그 경제에 있어 수출이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죠? 기술 격차 문제잖아요. 우리가 중국보다 기술이 앞서 있었는데, 오늘 뭐 중국이 달의 뒷면에 우주선이 착륙했다고 중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만큼 중국의 기술이 모든 분야에서 지금 미국과 경쟁 체제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중국의 핵심 부품들을 수출하고, 중국이 조립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우리가 중간재를 이제 수출하는 구조인데, 중국이 그런 핵심 부품조차도 스스로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가 수출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바이오 혁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의 전환을 얘기하려면 이런 걸 얘기하지, 뭐 그냥 최저임금이니 주휴수당이니 뭐 노동시간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정책의 전환을 말하려면, 첫째, R&D 투자를 통한 기술 혁신, 두 번째, 이 4대 재벌 세습, 갑질, 불법, 분식회계, 이 재벌 체제로는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재벌 구조 타파, 재벌 해체를 통한 경영 혁신. 세 번째는 이 글로벌화가 급격하게 진전해서 너무 많이 개방돼 있고, 외국 자본에 대한 그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지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600조 원, 뭐 외국 자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 600조, 뭐 투자감센터에서 분석한 걸로 보면 외국 자본의 우리나라 국내에 있어서 이 자산이 1200조를 넘어서고 있다. 그것이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에 20년 동안 거의 국내에서 번 돈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규제가 필요합니다. 물론 뭐 투자하지 말라, 뭐 주식을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과 역차별 구조로 가서는 안 되고, 너무 많은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방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아까 경제는 그 성장과 분배 균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부분이 수출인데, 세계 6위의 수출, 역대 최대 수출을 작년에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출을 통해서 성장을 했으면 그게 걸맞는 분배가 돼야 되는데, 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있잖아요. 빈부격차가 지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 구조, 이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 네 번째, 이 분배가 구조가 악화됨으로써 비롯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소득층이 광범위에 늘어나고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이 낮아짐으로써 내수시장이 침체할 수밖에 없죠. 소상공인, 뭐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렵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경제활동의 뭐 25%로 OECD 2배가 넘고 미국의 4배가 넘는 이런 엄청난 이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자들이 뭐 이런 자영업 시장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민들, 저소득층의 노동자, 서민들이 이 자영업을 이제 공존해야 되는데, 결국 소득이 저함으로써 내수 시장이 침체하고 자영업자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마치 최저임금이 올라서 자영업자가 다 몰락하는 것처럼, 자영업자들의 다수가 3분의 2 이상은 알바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잖아요. 다 가족 경영을 하는데 왜 몰락합니까? 최저임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몰락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수시장의 침체로 매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벌관계라고 하는데, 자영업자와 알바 노동자가 가벌관계가 아니고 그것은 병정관계입니다. 가벌이라고 하면은 글로벌 대기업,
재벌 대기업과 또 영세 소상공인이 아닌 중규모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가버리죠. 그 다음에 병이라고 하면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 그 다음에 이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 알바 노동자가 정입니다. 그러니까 갑을병정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병정 싸움을 지금 붙여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갑을이라고 하는 갑을정으로 이렇게 내려와야죠. 그래서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온기가 윗목에 따뜻한 온기가 아랫목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을 경제에서는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알바 노동자, 최저임금 선상 노동자를 착취해 가지고 자영업, 소상공인, 중기업, 재벌 대기업, 글로벌 기업을 이렇게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한 것이지, 뭐 최저임금을 깎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까? 갑자기 수출이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해소됩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면서 이 자본의 속성이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이 뒷골목 태산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 티끌까지 털어서 태산처럼 불을 축축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죠. 그래서 벼룩의 간을 내먹는 이런 자본의 착취와 수탈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만나자면서 딴청 피우는 트럼프 김정은 북비핵화 더 멀어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 동아일보를 비롯한 동아일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수보수 신문들이 자본신문들이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북핵을 폐기해라 이렇게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한반도 비핵화의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뭐 6.12 싱가포르 북미 선언의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핵 폐기와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 그리고 종전선언 이것을 어떻게 패키지로 빅딜 소위 말해 일괄타결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교착 상태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 보고 북핵을 먼저 폐기하라 그러면 북한의 어떤 체제, 북한의 내부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테고 또 미국이 트럼프 입장에서도 제재를 뭐 해제하겠다, 종전선언하겠다 이렇게 덜컹하기에도 또 미국 내 여러 가지 정치 역학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빅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과연 이렇게 빅딜 하면 정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합의를 했어. 제재를 완화하고 종전선언을 했는데 핵이 완전히 폐기될까? 조선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그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핵시설들 지하 벙커를 어떻게 다 확인할 수 있을까? 북한이 과연 핵을 폐기할까? 이 신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핵을 다 폐기했어. 그럼 이라크나 뭐 아프가니스탄처럼 미국이 공개하지 않을까?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지 않는 비대칭적 전략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확인되는 순간 그걸 공개해버리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 우리 체제는 유지될까? 서로 지금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완전하게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게 진전이 쉽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딴청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60, 70년간의 적대적 관계가 하루아침에 이것이 확 해결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인내를 가지고 이 협상을 지켜보고 또 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한국이 중재 역할도 하고 또 국제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전 세계 먹거리 바이오 한국선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유망 기업 50에 선정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회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연구개발 R&D 예산 국방 다음으로 바이오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아무리 뭐 4차 산업이 아니라 뭐 5차, 6차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분식회계라는 불법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결국 주식의 그 주식가가 100조도 안 되는 그런 기업이 24조 원이나 이렇게 뻥튀기 되는 이런 분식회계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말이죠. 1인 뭐 20조라고 하면 삼성이 만약에 바이오 삼바라고 하죠. 이 주식을 뻥튀기하고 분식회계해가지고 20조로 뻥튀기 했다면 5천만 국민의 1인당 40만 원씩 주머니를 돈을 털어가는 이런 분식회계라는 범죄행위를 했는데 이걸 그대로 용인하라는 것인가. 바이오 산업이 4차 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다 인정하고 넘어가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의 엔론 분식회계 사태로 24년형 최고형을 받고 뭐 감옥에서도 그렇게 되면 최고 경영자들이 나이가 있으면 감옥 안에서도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중형을 선고받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지금 다시 상장이 재개됐고 주식 거래가 재개됐고 아무런 뭐 불법에 대한 처벌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재벌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R&D 투자와 관련해서 왜 정부만 쳐다보고 정부 지원만 하라는 것인지 법인세다 세금 내라면 뭐 조세 저항을 끈질기게 하면서 어떻게 정부가 OECD 국가에 비해 조세율도 급격하게 굉장히 낮은 나라가 재벌들의 R&D 투자 비용까지 정부가 대라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산해일부분 수백조 사놓은 재벌들이 스스로 R&D 투자해야 합니다.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아이 학부모만 피해자, 유치원 3법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폐원하거나 폐원을 추진 중인 유치원이 전국 108곳에 달하며 벌어진 일이다. 부모 협동형 유치원 등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모델들도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네요. 동아일보는 유치원 빈자리 찾아 산만리, 교육부 탁상행정에 오는 학부모들이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교육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의 올해 유치원 7,300곳이 참여하는 등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복잡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겠다. 물론 뭐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게 수업료만 납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게 의무교육이 되는 건 아니죠. 뭐 제대로 된 유럽의 이 의무교육은 교복이라든가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급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개인이 돈을 내잖아요. 이런 것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도 학교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것이 사실은 의무 교육이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여하튼 뭐 수업료 정도 급식 일부 정도 이게 의무교육이 부분적인 의무교육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많이 진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치원 교육은 왜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느냐 이걸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이 유치원의 교육이 그냥 초등학교 가기 전에 맞벌이 보고 아이들을 맡기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7세까지 학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환경에서 교육적 환경, 정서적 환경, 또 뭐 여러 가지 영양적 측면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런데 이것을 이윤과 관련된 이 사교육 시장에 맡겨져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유치원 3법도 뭐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게 통과될 건 통과되고 집행될 건 집행돼야 하지만 유치원을 의무교육 차원에서 조속히 국공립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절대절명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교육혁명, 교육혁신 얘기하면 대학 뭐 입시, 대학 수능 제도만 맨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교육혁명의 출발로서 이 유치원의 국공립화 이것이 먼저 시작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들의 안전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죠. 최근에 강북 삼성병원에서 참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의사들이 언제까지 목숨 걸고 환자 봐야 하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피로와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등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뭐 이건 굉장히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규제로 완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끝으로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병원이 이 돈벌이로 전락하고 영리병원이 되고 그래서 이게 안전요원 인건비가 추가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상태로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을 정강 배치하고 관련 시설 또 정비해서 의사들뿐만이 아니라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들 또 병원에 있는 병원 전체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또 안전하게 환자도 안전하게 치료받고 보호받아야지만 병원 종사자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안전하게 환자를 돌보고 또 자신의 신변 안전과 건강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월 3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